저 2강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이게 제가 가서 우유 한 잔 가져오는데 벌써 2분이 지나 버렸네요. 9시 26분인데. 아, 저, 최종성 우리 총무님은 뭐 외부에 계신다고 이렇게 쓰셨는데, 바다 수영이라는 테마가 해양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이셨고, 우리 권정호 대표님도 오사카만 피닉스 사례가 굉장히 큰 영감을 본인에게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현빈 대표님은 이제 일본 통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대단히 소중하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서도 지금 이제 일본어를 잘하는 교수들을 선배님들은 다 정년퇴직하시고 저희들 같은 교수들은 일본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 그 학문을 이렇게 비교하고 연구하는데도 지장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김현빈 그 대표님은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해양수산 산업에 아주 큰 보배로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강의는 우리 김정식 그 라이베리아 기국 그 대표님이 선박 등록과 이제 라이베리아 그 등록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또 그 현대 중공업에 또 근무하셨고 하시기 때문에 이 분야에 아주 좀 해박하십니다. 오늘 좋은 강의가 있을 걸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말씀 잘 들리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먼저 김인영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바다 최고의 작년에 이 과정을 수료를 했는데 그때도 발표 기회를 주셨고 오늘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열심히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 쉐어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 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부 때 조선공학을 전공을 했고 다행히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현대중공업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조선공학을 전공을 하면 설계 분야로 많이 갑니다. 근데 저는 설계보다는 다른 이제 뭐 영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적성이 맞는 것 같아서 회사에 얘기를 했고 처음에 배치를 받은 곳이 조선 AS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개런티 클레임을 주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박에도 자주 방선을 했었고요. 지금 조선 AS부는 현대중공업 조선 AS부는 지금 현대 글로벌 서비스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5년간 근무를 하다가 계속 사내 모집에 또 트라이를 하고 해서 결국에는 선박 영업 쪽으로 부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치받은 곳이 앞전에 슈퍼사이클 때 한참 선박 발주가 많이 일어나고 운임이 좋았을 때 그때 서울에서 국내 영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SK 해운이라든지 뭐 한진해운, 뭐 현대상선, 기타 등등 뭐 6호 카캐리어 그때 많은 선박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사로 복귀했다가 동경지사 주재원 발령이 나서 동경지사에도 한 4년간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현대중공업을 나와서 중소기업에도 한 2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조선기사접지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2018년 8월 달에 라이베리아 기국본부에서 채용 공고를 보고 제가 챌린지를 하게 돼서 현재 지금 라이베리아 기국 한국 대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고 작년에 바다최고 2기 과정을 수료를 했고 지금 바다최고 2기 원우회들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료를 하고 난 이후에도 자주 교류회를 가지고 있고 또 소모임을 통해서 또 등산 모임도 있고 해서 등산 모임 총무도 맡고 있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오늘 살펴볼 것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편의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해외에서는 플래그 또는 플래그 오브 컨비니언스 또는 오픈 레지스트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기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그리고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살펴봄으로써 기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로 들어가면 첫 번째 도입 부위에 여러 이제
지루하지 않고 알기 쉽게 여러 사진들을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조직이라든지 기능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본업인 선박 등록이나 저당 등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라이베리아 기국에서 잠깐 소개를 하고, 여기 목차에는 안 나와 있지만 김민영 교수님께서 조언도 해주셨고 해서 그 다음에 한국의 현실이나 뭐 관련 문헌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5번째 장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현대중공업의 지금 1호선이 라이베리아 기국이었습니다. 유명한 일화인데, 그때 조선소 지도와 뭐 500원짜리 지폐를 들고 그 정지용 회장님께서 차관을 얻고 선주를 구해서 그때 조선소 건설과 선박 건조를 동시에 이루어내는 아주 힘든 일을 해내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왕 회장님도 계시고 변 여사님도 계십니다. 현대중공업 홍보관에 가면 지금 이렇게 모델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선미의 몰로비아로 나와 있는데 라이베리아의 수도가 몰로비아입니다. 라이베리아의 어원은 리버티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몰로비아는 라이베리아를 만들 때, 미국에서 처음에 라이베리아라는 국가를 아프리카에 만들 때 멀로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로 대통령 이름에서 따서 몰로비아라고 수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장 최근에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서 인도되고 등록된 3월 19일 날 이제 등록을 한 누리호입니다. 11,000T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이고요. 그리고 어제 2호선 가온 HMM 가온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인도 출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 HMM에서 사내 공모를 통해서 선명을 이렇게 예쁘게 지어놨습니다. 총 8척인데 누리, 가온, 가람, 미르, 한바다, 라온, 다온, 한울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인도와 등록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베리아 같은 기국 같은 경우에는 전통이 있는데, 보통 신조선의 1호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쉽 플래큐라고 해가지고 선박 등록증을 동판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시운전 사진을 붙여가지고 클라이언트사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3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본선용, 본선 비치용으로, 하나는 클라이언트사의 회사 비치용으로,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기국본부, 미국 버지니아주에 소재해 있는 기국본부 이그젝티브 홀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등록했던 대표적인 신조선들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 건조가 되었고요. 현대LNG 해운의 VLCC였습니다. 그리고 또 고려해운의 2500TU 5척도 등록을 한 바 있습니다. 1호선은 고려해운 사선으로 건조를 하였고요. 나머지 4척은 일본 선주가 건조를 해서 고려해운에 용선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예, 여기는 지금 이 페이지에는 기국이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 초에 IMO에서 여기 문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터림 포스코에서 개발한 기술인 고만 건강에 대한 인터림 가이드라인이 나왔었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이런 문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개발 이제 초기에 이제 어떤 선박 디자인이나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조선소와 그리고 삼국과 기국이 참여해서 이렇게 같이 기술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삼국과 삼국과 기국은 이렇게 AIP를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P를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은 쉽세일즈 하는데 이제 마케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미리 한번 검증을 해봤다고 해서 이제 시간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JDP가 있는데, 이거는 친환경 도로에 대해서도
현대중공업 그룹과 또 KR하고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기술 개발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수소 운반선 개발에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례적으로 선주분도 현대글로비스도 참여를 하였고요. 뭐 선박관리사 지마린 서비스도 참여를 하였고, 그리고 며칠 전에 또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수소드림 2030 로드맵을 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각사에서 수소 미래의 이제 연료로 생각하고 있는 수소에 대해서도 열심히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IMO 타입 B LNG 퓨얼 탱크에 대한 관리, 헬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또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이 관리에 대한 이 시스템에 대해서도 서로 JDP를 하였습니다. JDP는 조인트 디벨롭 프로젝트 약자입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비슷한 류의 듀얼 퓨얼 이중 연료에 대해서 이제 컨테이너선하고 210K 벌크 캐리어에 대해서도 같이 공동 기술 개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급과도 아주 친밀한 관계로 교류회를 벌이고 있는데요. 재작년에 한국 선국을 방문해서 기후본부에서 오버사이트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때 찍어놨던 사진들입니다. 보통 기국에서는 선급을 얘기를 할 때 RO라고 얘기를 합니다. Recognized Organization의 약자인데 라이베리아 기국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할 때 IX 멤버만 이제 받고 있기 때문에 보통 IX 멤버를 칭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이베리아 법에 따라서 제대로 업무들이 수행되고 있는지 규칙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선박이 전 세계로 운항을 하면서 각 항구의 포트 오서리티의 또 규정된 룰이나 어떤 관례에 따라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디텐션을 선박 억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서로 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플래그 하는데 플래그는 플래그 스테이트를 줄여서 보통 플래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IMO 문서에도 보셨듯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국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편의치적이라는 말을 보통 쓰고 있는데 원래 영어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플래그 오브 컨비니언스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플래그 오브 컨비니언스를 직역을 하게 되면 편의기가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여러 교과서라든지 법적 서적이라든지 편의치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다른 말로는 오픈 레지스트리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소 표준 계약서에는 제1장에 선박 명세와 성급에 대해서 명기한 제일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선박의 국적에 대해서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베리아의 경우 국가 이름 라이베리아, 그리고 홈포트인 몰로비아 이렇게 명기를 합니다. 다음 기국의 역사, 편의치적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 자료는 KMI 리서치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리서치 자료에서 인용을 하였습니다. 고대 문서에도 로마 선주들이 그리스에 등록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리스가 선박 관리가 편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전쟁 시절에도 프랑스에서 해상 공백을 치니까 영국 선주들이 이 해상 공백을 뚫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 독일에 등록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1812년 영미전쟁 때도 마찬가지로 영국 선주들이 포르투갈에 등록을 해서 서로 간에 나포를 회피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독일이 전쟁을 벌였지만은 파나마에 등록을 해놓고 서로 간에 선주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무역을 했었습니다. 파나마는 근대 편의시적의 시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베리아 기국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라이베리아 기국은 미국에서 1948년도에 국무장관을 역임한 에드워드
스테티너스라는 사람이 라이베리아 플래그를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라이베리아 플래그를 만든 거는 라이베리아에서 만든 게 아니고 미국에서 만든 것이죠. 이게 파나마의 배경도 보면은 파나마를 독립시킨 것도 미국이고 관여한 것도 미국이고 그다음에 파나마 문화를 이제 왕궁하고 개통시킨 것도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과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이제 중립적인 선박이 운항을 하려면 아까 역사적인 배경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립적인 성격을 띄어야 비즈니스에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그 국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국가의 플랫폼을 차용해서 쓴 게 라이베리아입니다. 라이베리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1820년도에 건립을 했고요. 미국의 노예들이 해방되고 해방 노예를 처음에는 이주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라이베리아를 만들었습니다. 아프리카 서북부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생각한 플래그 서비스의 이 모델과 그 다음에 라이베리아 국가라는 플랫폼이 결합돼서 라이베리아 플래그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라이베리아는 처음에는 미국이 만들어져서 이제 미국에 속해 있었지만은 나중에 독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미국의 라이베리아의 대통령은 조지 웨어라고 축구선수 출신의 대통령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여자 대통령이 프레젠트 찰리프라는 사람이 집권을 했는데 10년간 집권을 하면서 노벨 평화상도 받았습니다. 대략 지금 라이베리아 선대를 보면은 약 4,700척 정도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요. 하루에도 수많은 선박이 등록을 하고 또 수많은 선박이 또 지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략 평균적으로 톤수로 따지면 1억 9천만 GT 정도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선단의 13%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28만 8천 명의 선원들이 라이베리아 수첩을 가지고 승선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등록 선대 점유율을 잠깐 살펴보면은 파나마가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위가 라이베리아가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위가 마샬입니다. 마샬이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위로 홍콩, 싱가포르, 말타 이런 순으로 지금 전 세계 선대 등록 점유율을 하고 있습니다. 파나마는 불과 5년 전만 해도 점유율이 20%가 넘었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작년 8월에 그리스에서 그리스 신문을 살펴보면 쉬핑 앤 파이낸스라는 그리스 신문인데 여기 보면 그리스가 전 세계에 그리스 선주들이 선대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라이베리아가 제일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샬, 말타, 그리스, 파나마 이런 순으로 지금 등록 선대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지금 톱3 기국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라이베리아, 파나마, 마샬을 잠깐 비교를 해보면 라이베리아는 지금 역사가 75년이 됐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가 설립된 게 1948년인데 지금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한국해양대학교도 올해 75주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나마는 100년이 약간 넘었습니다. 그리고 마샬은 지금 29년 정도 됐습니다. 라이베리아가 75년 전에 라이베리아 기국을 75년 전에 만들고 이후에 라이베리아에서 내전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때 라이베리아 운영사에서 영겁을 하더 세컨드를 하나 더 만든 게 마샬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같은 운영사에서 라이베리아와 마샬 플래그 두 개를 운영을 하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분리가 됐고요. 지금은 서로 경쟁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파나마는 각국의 영사관에서 이 선박 등록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베리아와 마샬은 민간 미국 운영사에서 국가 정부를 대신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국의 지사에서 이 등록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국 본부는 마찬가지로 라이베리아나 마샬이나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베리아,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중국 항세 28%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간의 협약에 따른 건데요.
그리고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2019년 6월 달에 자금 세탁 방지기구에서 주의국가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EU 텍스 헤븐 리스트에도 그레이 에어리아 블랙리스트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하지만 라이베리아는 계속 화이트리스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베리아와 파나마는 IMO 창립 멤버입니다. 그리고 라이베리아는 기국 중에서 최초로 전자증서를 14년 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전자증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기국에서 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조직도를 보면 제일 설명을 하기 쉬울 것 같아서 조직도를 확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국 본부에 가면은 이렇게 기술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술부에서는 뭐 IMO나 솔라스에서 관련된 룰에 따라서 제대로 선박이 건조됐는지, 그 다음에 선국과 이제 협력을 하면서 룰에 따라서 제대로 운항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룰 제정이나 뭐 개정 작업에도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부서에서는 협약이나 국제 룰에 따라서 제대로 선박이 운항을 하고 있는지 이 안전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ISM 코드나 인터내셔널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코드죠. 안전에 관한 규약입니다. 그 다음에 뭐 디텐션을 포트에서 이제 각 국가의 포트에서 운항을 하면서 선박 억류가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부서입니다. 보안부서는 주로 관여하는 게 ISPS,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라고 보안에 관련된 규약인데요. 이 규약에 따라서 업무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국제 협약에 따라서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선박들을 검사를 하는 오딧 부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9.11 테러가 나고 그 다음에 LRIT라는 롱 레인지 그러니까 선박 식별 장치를 이제 마련하도록 규칙을 제정을 했는데요. 이 LRIT에 관여하는 이 부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박 통신 장비 인마셋에 관여하는 이 부서도 있습니다. 라이베리아 같은 경우에는 직접 통신 장비를 액티베이션을 시킵니다. 휴대폰 교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박에 필요한 각종 증서들에 관여하는 증서 발급에 관여하는 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원 수첩이라든지 선원 증서, 각종 자격에 대해서 관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라이베리아에 등록된 회사가 필요한데요. 이 SPC를 설립하는 관여하는 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박 등록이나 그 다음에 저당 등기, 저당 설정을 하는 이거에 관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전체 플로 차트를 확장을 해보면 선박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총체적으로 여러 기능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초에 선박을 건조하거나 선박을 수리하거나 그 다음에 운항할 때 이 가망성에 대해서 최초에 관여를 하고 이걸 검사를 하고 판단을 하는 기관은 선급 기관입니다. 그래서 선급과 기국이 유기적으로 상호간에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박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IMO 넘버가 필요합니다. 선박에 대한 IMO 넘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선주, 그 다음에 선박 매니지먼트 회사에도 각각의 IMO 넘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박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험증서도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매년 보험증서는 갱신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선원 자격이라든지 면허, 이런 기능들도 지금 관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박을 건조를 하고 등록을 하려면 선주분 입장에서는 자금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선박 금융이라든지 본인의 자금이라든지 마련을 해서 이제 선박 금융을 하게 되면 돈을 빌려준 대출기관의 랜더들은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모기지 저당 등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당 등기 기능도 있고, 그래서 선박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기능들이 총체적으로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그래서 왜 기국이 필요하냐,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어떤 효용성을 가지고 있냐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국이나 각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기국 사무소에 연락을 하게 되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선박 오퍼레이션이라든지 기국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어느 사무소에 연락을 하든지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선박 금융 관련해서 저당 등기를 잡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회사 설립을 회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 건조라든지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선주분들을 그리고 조선소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래그 스테이트를 오픈 레지스트를 이용하게 되면 선원에 대한 국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텍스가 그러니까 텍스 계산이 용이하고요. 그리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순톤수로 애뉴얼 텍스를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로 저번에 말씀드린 이제 선박 초기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신기술에 대해서 같이 기술 협력을 하면서 미리미리 이제 AIP를 발급을 해서 이제 인증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서포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IMO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계해서 IMO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라이베리아나 파나마는 IMO 창립 멤버고요. IMO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아까 보여드린 마켓 쉐어대로 IMO에 가장 많은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파나마가 16%면 이제 16%만큼의 회비를 선박수에 관여해서 납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베리아 같은 경우는 13%, 그러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회비를 IMO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라스라든지 선원 관련된 STCW, 그 다음에 해상 오염에 관련된 마폴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원 노동법에 관련된 MLC라든지 이런 규칙 제정이나 개정 뭐 제대로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IMO 커미티 활동을 잠깐 살펴보면 이런 여러 가지 소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에 기구에서 항상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참여를 하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도 여러 파티들하고 이제 공유를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도 한국 선제협회에서도 해운협회에서도 연락을 해서 이제 알게 된 거 우리 기국에서도 알고 있지만은 발라스트 워터 매니지먼트 관련 룰에 대해서 MEPC 70차, 71차에 한국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지금 라이베리아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기관들과 함께 지금 연합을 해서 MEPC 76차의 의제로 아젠다로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IMO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규칙을 제정을 하는데 프레임워크라고 하죠. 지난주에도 뭐 안전이라든지 지금 지난주에 발표하실 때도 그때 나왔던 GBS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IMO의 키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뭐 그린하우스 가스라든지 규제라든지 그 다음에 선박 자동 무인 선박이라든지 뭐 극지방 코드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지금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규칙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미팅 서머리입니다. 이렇게 회의에 다녀오면 이런 미팅록들을 서머리를 해서 여러 관련 파티들한테 배포를 하고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GBS 관련해서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코드를 제정을 할 때 뭐 A는 B다, 뭐 A 플러스 B는 뭐 C다 이렇게 좀 간단 명료하거나 조금 알아보기 쉽게 이제 코드를 제정을 했는데요. 그래도 알아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더더욱 이제 이 규칙을 제정을 할 때 골베이스 스탠다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 내용을 살펴보면 계속적으로 어떤 고를 지정을 하고 서로 간에 이제 협의를 하고 이 고를 향해 나아가게끔 계속 논의하고
그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 뭐 해지도 해지하고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이 그러니까 고래 이제 목표에 접근하게끔 이렇게 룰을 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룰을 일단 살펴보면은 이게 IGF 코드인데 선박 연료 그러니까 가스 연료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IGF 코드인데 여기 IGF 코드만 보더라도 목차만 보더라도 이렇게 골 베이스드로 해가지고 룰을 제정해 놓은 거를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선박 건조 중이라든지 이럴 때 성급이라든지 기국이 참여를 해서 이 골에 접근해가끔 해가게끔 그다음에 안전에 문제가 없게끔 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박 등록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선박을 등록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등록을 하는 줄 알고 계시는데 선박의 등록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조 중에 선박을 등록하기도 하고요. 이 건조 중에 선박을 등록하는 것은 보통 옵쇼어 구조물에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또 큰 오프쇼어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공사 구간당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금융이라든지 이럴 때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건조 중에도 등록하는 형태를 이런 건조 중에 등록하는 형태도 마련해 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통 신조선 등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래그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제 선박을 매매를 함에 있어 가지고 소유권이 이제 다른 파티에 넘어가게 갈 때 이제 국적이 변경되기도 하고요. 이때 플래그 변경이 일어납니다. 절차들은 대동소이하지만 약간씩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국 내에서 이제 십 오너가 바뀌됨에 따라서 이제 넘어가는 걸 리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어보트 차터 인 앤 아웃이 있는데 보통 한 기국에 선박을 등록을 해놓고 또 나용선 기간에 또 다른 기국에 잠깐 이 등록을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이베리아 예로 들면은 라이베리아에서 다른 기국으로 이제 베어보트 차트 기간에 선박이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베어보트 차트 아웃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다른 국가에 등록돼 있다가 나용선 기간 동안에 라이베리아에 잠깐 등록을 하게 되면 베어보트 차트 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등록된 기국을 언더라인 플래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잠깐 들어오는 거 베어보트 차트 인 이렇게 플래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업 상태에서도 선박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박 등록 요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같은 기국 내에서 선명 두 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라이베리아에 선박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베리아에 설립된 SPC가 필요합니다. 라이베리아 회사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회사 법에 따라서 나와 있고요. 라이베리아에 꼭 거주하지 않더라도 회사 설립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꼭 라이베리아에 설립된 회사가 아니더라도 라이베리아 국적 외에 다른 데 설립된 회사라고 하더라도 일단 라이베리아에 한번 등록을 하고 또 선박 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FM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그 다음에 선박 톤수는 500톤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설령은 20년 미만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20년 이상이 된다 해서 꼭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20년 이상이 되면은 기국본부에서 이 선박에 대해서 가망성에 문제가 없는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국에서는 IX 멤버 클래스에서 성급에서 인정한 가망성을 담보하는 선박들만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SPC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SPC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각 기국 사무소에 이런 양식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뭐 회사의 뭐 주소라든지 그다음에 회사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주식수는 뭐 몇 주로 할 건지 그다음에 어느 분이 이제 이사진이 되실 건지 그다음에 뭐 서류들은 어떻게 뭐 정관은 어떻게 구비를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제출을 하시면
보통 24시간 내에 하루 길게는 한 이틀,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설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금 세탁 방지법 때문에 이제 여러 그 FATF 자금 세탁 방지 기구라든지 OECD에서 여러 이제 공고 사항에 의해서 SPC 설립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아무 그냥 파티나 설립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을 원하시는 분이 이런 이제 서약서도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여러 기관을 통해서 또 과거에 어떤 범죄 이력은 없는지, 그 다음에 자금 세탁 그런 불법 행위는 한 적이 없는지 조회를 해서 SPC 설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선박 등록할 때 절차 관련 서류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이베리아에 적을 두고 있어야 선박 등록이 가능하고요. 회사가. 그 다음에 이런 선박 등록을 할 때 RMM102A라는 이런 선박 등록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선박이 신조선을 예를 들면 선박이 건조될 때 보통 시운전 직전에 RMA102 이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이제 100% 이제 완벽하게 작성하지 않아도 일단 기국에 제출을 하면 초기 그러니까 드래프트 선박 등록 증서가 발행이 되고요. 그리고 레이디오 무선 증서가 발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항해 통신 장비를 살려서 시운전에 참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드래프트 증서를 가지고 등록 증서를 가지고 보험 증서를 선주분께서는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 증서를 선박 인도 전에 등록 직전에 제출을 하시면 나중에 기국에서 그거에 덧붙여서 기국 증서를 발행을 해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POA를 가지고 선주를 대신해서 이 선박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있고요. 보통 SPC에 명기된 디렉터 그러니까 이사분으로 명기된 분들이 이 등록증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조선소에서 제출하는 서류는 빌더 서트나 뭐 빌 오브 세일 이런 서류를 제출을 합니다. 선주분이 받아서 조선소에 제출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구비되어야 될 요건들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선원에 관련된 이런 서류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에 관련된 서류라든지, 그 다음에 선박의 보안에 관련된 서류라든지, 그 다음에 CSR은 Continuous Synopsis Record인데 선박의 이력에 관한 서류입니다. 이런 서류들이 구비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 증서로는 벙커 블루카드라고 BCLC라고 얘기하는 벙커에 관련된 서류라든지, 그 다음에 잔파선 렉 리무벌 서트라든지, 그 다음에 탱크 같은 경우에는 오일 폴루션 이제 특별히 탱커니까 이제 카고에 대한 서류, 이런 보험 증서들이 구비가 되어야 선박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박 등록 당일날은 선박을 등록하게 되면 이렇게 전자증서, 여러 가지 전자증서들이 나갑니다. 선박 등록증이 프로비저널 선박 등록증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뭐 무선 증서라든지 MSMC, 그 다음에 포트의 각 포트에 대한 이제 레터,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벙커에 대한 이제 서트라든지 BCLC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랭 리무벌 서트라든지, 그 다음에 선박 등록세를 제대로 냈다는 톤지 텍스 리시트라든지, 그 다음에 선장에 대한 레터라든지 CSI라든지 이런 일련의 등록 증서들이 선박 등록 당일날 이메일을 통해서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증서가 발급이 되면 본선에서는 이 이메일을 통해서 받은 등록 서류들을 출력을 해서 보관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오른쪽에는 선박 등록증, 누리호 선박 등록증입니다. 참고 삼아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저당 등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어로는 저당을 모기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당 채권자, 그러니까 저당 채권자는 모기지라고 장음 발음을 하면은 이제 저당 채권자를 일컫는데 보통 금융기관이 됩니다. 이제 선박금융을 통해서 돈을 빌려준 은행들이, 금융기관들이 이 저당권을 저당 등기 설정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설정을 하시는 분은 저당권 채무자 모기저라고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보통 선주분들이 이제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등기를 하는 것을 보통 레코데이션 또는 레코딩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은 기국이 하겠죠. 그래서 기국은 이런 등기를 하고 이런 기록 보존소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파트를 사고 이제 법원에다가 이제 채권 채고금을 통해서 이제 그 저당권 설정하는 거하고 같은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당 계약서를 모기지 인스트루먼트라고 합니다. 관련 서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저당 등기 서류, 그러니까 저당 등기 계약서는 세부를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이 세부는 보통 라이베리아의 이제 기국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스페셜 에이전트들이 에크날리지먼트를 합니다. 용어가 익숙치 않으실 수도 있는데 라이베리아에서 차관이 발급해준 스페셜 에이전트 임명증입니다. 이 증서를 가지고 있는 스페셜 에이전트들이 이 계약서에 대해서 에크날리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저당 계약서에 서명을 하시는 분 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통 POA를 가지고 보통 이 저당 업무는 저당 계약서를 이제 핸들링하거나 마련하거나 그 다음에 이걸 요청하시는 분들은 보통 금융권에서 근무하시는 금융선의 렌더들이 변호사분들이 보통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들이 이제 선주사의 뭐 보드 레졸루션이라든지 POA를 가지고 저희랑 저희 쪽에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런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당 계약서의 주요 요목을 정리해서 MOP라고 하는데 이 MOP도 동시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서류를 보시면 저당 계약서의 주요 사항을 정리해 놓은 요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라이베리아 스페셜 에이전트한테 에크날리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보통 제출 당일날 지금 시스템이 라이베리아 같은 경우에는 전산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각국에 여러 사무소에서 유기적으로 같이 동시간대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이 저당 등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 등기 설정을 할 때 이제 선박금융이라는 게 전 세계 이제 국내에서 이제 금액이 소규모일 때면 국내에서만도 소화가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전 세계의 신디케이트 론을 이제 대표하는 은행이 신디케이트 론을 뿌려서 다른 여러 나라의 국가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 설정을 할 때 뭐 한국에서 뭐 단일적으로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이제 설정을 할 수도 있지만은 뭐 예를 들어 뭐 랜더가 홍콩에 있거나 뭐 싱가포르에 있거나 두바이에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한국과 동시간대에 이제 시간을 맞춰 가지고 이런 여러 국가에 있는 라이베리아 기국사무소와 함께 그 다음에 의뢰자들과 함께 모여 가지고 여러 사무소가 이제 관여를 하면서 이 등기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무소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이 시스템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등기 설정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오전에 의뢰하시면 뭐 몇 시간 내로 해서 오후에 보통 등기 작업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선박 매매라든지 이제 랜더들이 이제 자금을 인출함에 있어가지고 당일날 등기 설정이 안 되면 이 돈은 인출이 돼야 되는데 이 담보권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거의 동시에 신청과 동시에 이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게 신경을 써서 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후간의 협조도 필요하지만은
당일날 이 서류들을 다 제출하는 게 아니고 미리 사전에 이 계약서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3, 4일이나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가지고 이 서류들을 이제 금융 변호사들이 준비를 하신 다음에 기국본부에 드라프트를 제출을 하시면 이 서류에 대해서는 우리 뉴욕에 있는 사무실에서 이 서류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점 하나라든지 뭐 명사 하나라든지 단어 하나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보고 이제 문제 없다고 스탠바이 한 상태에서 이제 그 저장 등기 설정 당일날 요청을 하시면 보통 오후에 등기가 되는 구조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년에 이제 클로징 미팅 할 때 보통 클로징 미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셀러 측, 바이어 측, 그 다음에 대표자분들, 뭐 금융 변호사들, 금융 변호사분들, 그 다음에 뭐 중개인들이 모여서 보통 이렇게 클로징 미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서류들이 오고 하고 있고 이래 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꼭 이렇게 사무실에 모이지 않더라도 사전에 서명 확인 절차를 거치고 서명감을 등록을 한 다음에 굳이 모이지 대면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등기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도 가능하게 지금 준비를 해두었고 최근에 HMM에서 지금 16K 컨테이너선 시리즈도 다 비대면 절차로 진행을 해서 선박 등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저당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다 발표에서 해진공에서 잠깐 그때 설명하신 부분인데 HMM 16K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순위, 후순위 60%, 40%의 이제 해진공을 통해서 뭐 선순위 금융은 이제 해외 자금이 들어와서 선박 금융 조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순위로는 국내에서 40%의 이 조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당 등기를 선순위, 후순위 이렇게 뭐 한 번만 등록 이제 등기 설정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시간 간격으로 당일날 촉박하게 거의 1, 2분 간격으로 이렇게 등기 설정을 선순위, 후순위 뭐 세 번째까지 등록 이제 순위 설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긴밀하게 서로 협조를 해가면서 이렇게 등기 설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넘어가서 라이베리아 기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고 하루에도 수많은 선박이 등록이 되고 있고 이제 딜리션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등기 설정이라든지 SPC 설립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 지역에만 해도 열 몇 개의 사무실이 있고요. 중국에만 지금 5개의 사무실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 부산, 도쿄, 이마바리 그다음에 대만, 홍콩, 싱가폴, 마닐라 등 이렇게 많은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간대에 열려 있는 사무실들이 서로 공조를 해가면서 그다음에 어떤 서류를 만들 때 상호간에 이중 체크해가면서 그렇게 서로 긴밀하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대략 라이베리아 기국의 선박들은 지금 평균 선령이 한 12년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선박 각국의 항만 당국의 그러니까 아까 디텐션이나 선박 억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억류를 당하지 않게 이제 서로 협력해가면서 그리고 화이트 리스트 이제 인증을 받고 있고요. 디텐션 레이트가 적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여러 기관들과도 협력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박 억류 숫자를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파리스 MOU나 뭐 중국의 MSA 그다음에 이 네 군데 이제 최근에 이제 PSC 이제 포트 항만 당국 중에서 이제 강력한 권한들을 행사하고 큰 힘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들인데 아마 요거 5만 원 나왔을 국가들인데 만약에 호주의 암사 그다음에 이게 USC, US 코스트가드 이런 게 8,000원인가 가까이 갔는데 그다음에 협약에 따라서 선박들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애뉴얼 기국 검사는 이제 애뉴얼 세이프티 인스펙션 ASI는 기국에서 반드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ISPS나 ISM은 주로 클래스 RO들한테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주분들에 따라서는 또 기국에 의뢰를 해서 이 해벽 검사를 기국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략 그리스 선주의 60% 정도는 기국에 직접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해벽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국에서 검사를 하고 할 때는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좀 더 효율성을 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MLC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아까 라이베리아 기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입항시에 입항을 할 때 입항사가 28% 감면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중국과 라이베리아 간의 국제 간의 협약이 맺어져 있어서 회사 협약이 따른 것이고요. 이 왼쪽에 보시는 분이 라이베리아 지금 현재 조지 웨어라고 축구 선수 출신 대통령입니다. 중국 입항세 감면 효과를 잠깐 살펴보시면은 지금 VLCC 같은 경우에 중국에 항상 상시 입항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년에 한 16만 불 정도 세이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초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는 15,000톤을 기준으로 했겠지만 요새 컨테이너선들 사이즈가 다 크기 때문에 10만 불 이상 세이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옵션 상황으로 전자 오일 레코드북도 구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MO 레졸루션에 따라서 드라이독 기간도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드라이독 기간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종에 대해서는 뭐 가스선이나 컨테이너선만 가능합니다. 탱커나 벌크는 그동안 선박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 어워드 받은 선박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어느 기국이든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3%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적 선사들한테 혜택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기국본부에 의뢰를 해서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해드립니다. 전자증서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2007년부터 IMO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미국 중에서 제일 먼저 전자증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로 받아서 그걸 출력하면 그게 원본입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합니다. 선원증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C 시스템이라고 기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SM 그룹의 지금 SM9 지금 선박관리사 KLC SM 같은 경우에는 이 C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직접 그 KLC SM 인사부에서 지금 이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장점이 뭐냐면은 바로 임시증서를 90일짜리 임시증서를 바로 시스템에 입력함과 동시에 이걸 출력을 해서 이걸 가지고 승선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동시에 기국본부에서는 대략 2주 내에 선수첩을 마련을 해서 본선으로 이제 선박 매니지먼트 회사가 원하는 주소로 선수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곧 또 SK해운에서 VLCC를 등록할 예정에 있는데 지금 C 시스템을 지금 도입하는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다음에 고객들 친화적으로 만든 포털 시스템인데요. 여기 이 웨이포인트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하면은 직접 그 보험 증서라든지 클라이언트분 선주분들께서 직접 들어가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도 좀 디스카운트를 받으실 수 있고 바로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김인영 교수님께서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라이베리아 뭐 자체의 지금 선박 등록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리고 또 김인영 교수님께서 작년에 해상법이 발간하신 책을 저도 바로 구입을 해서 쓰고 있었는데 게을러서 못 보고 있다가 최근에 좀 이리저리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궁금했던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이런 용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선박의 국적, 저도 처음에는 선박의 국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몇 년 전에까지로 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줄 알고 있지만은 이 법률 서적을 찾아보니까 당해 선박이 등록된 항구가 속해되어 있는 국가를 얘기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라이베리아 선적국 선미에 지금 초반에 보여드린 몰로비아라는 게 그 라이베리아의 이제 그 홈포트이기도 하고요. 그 홈포트가 쓰여져 있는 국가를 이제 선박의 국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이제 법으로 BBC HP를 이제 국적 취득부 나용선을 이제 허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대다수의 지금 기국에 등록하고 있는 선박들이 BBC HP 형태 이제 국내에서 이제 금융을 일으켜가지고 이 형태를 이용을 할 때 이 편의시적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편의시적 선박도 국적선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책에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민법을 인용한 거죠. 어떤 이제 점유물에 대해서 이제 채무자, 채권자가 있는데 채권자가 그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 변제를 받기 위해서 이제 이 저당권 행사를 하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래서 저당권 설정, 뭐 등기, 모기지 이런 작업을 지금 기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선박금융 등 이제 김인영 교수님 책을 읽어보면 여러 분야에 대해서 좀 터치를 하고 계신데 이제 선박금융에 대해서도 또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SPC에 대해서 SPC가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선박금융의 형태, 뭐 리스 지금 리스, 운영 리스, 금융 리스 뭐 이런 리스를 통한 선박금융의 형태, 그다음에 이제 SPC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 은행이 주도하는 경우에는 뭐 단순한 선체 용선자가 되지만은 그 다음에 선박 회사가 하는 경우에는 이제 BBC HP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선체 용선자로 외부에 나타난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여러 기타 문헌이라든지 논문들도 살펴봤습니다. 이미 2001년도 지금 편의취족 제도 활용 방안 연구라는 이 책을 보면은 2001년도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편의취족 이 서비스를 도입을 해야 된다,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해운 기업들이 이제 이 shipping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가지고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미 논의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책을 찾아본 결과 이제 알게 됐는데. 그리고 뭐 편의시적선의 역사적 배경과 현황 이런 논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 수협에서 근무하시던 신장인 차장님 지금 그 해양진흥공사의 팀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시죠. 이제 고대 수업을 이제 박사과정을 통해서 논문을 쓰신 걸 보니까 한국 선박의 국제 유치를 확대한 위한 제도 개선하는 연구 이래서 아주 잘 정리를 해놓으셨거든요. 이 논문을 보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선박 유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선박 등기 뭐 신속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뭐 써놨던데 뭐 대다수의 상황들은 동의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당 등기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이 선박 금융이라는 게 이제 해외 자본이 들어오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관련 사무실이라든지 이제 시스템들 그다음 직원들이라든지 다 준비 체제가 되어 있어야 이 신속한 선박 등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국적 취득 조건부 선정 법적 회사상의 역할이나 이런 논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동생 이제 그 같은 기구 운영사에서 이제 동생으로 만든 마샬 아일랜드 지금은 이제 헤어졌지만은 서로 따로 이제 운영을 하고 경쟁 관계가 되었지만은 이 마샬 아일랜드 선박 등록과 저당권 등기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살펴본 이 문서도 있었습니다. 논문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던데 저희가 태생이 같기 때문에 선박 등록 제도 자체는 아주 유사합니다. 이제
이제 표준서가 같은 표준서에서 이제 이 법률서가 출발을 했고, 그다음에 차후에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이제 용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이제 변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이 등록 시스템과 뭐 절차들에 대해서는 마셜 아일랜드 라이베리아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문헌들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뭐 좀 저특이도 하고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선박 등록 이제 선대수가 늘어나면서 부산에 저희 기술사무소도 오픈을 하였고요. 이렇게 신문에 나기도 했습니다. 부산 사무소에도 이렇게 직원 2명을 채용을 해서 왼쪽에 계신 분은 KR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은 NK에서도 근무하신 분이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지금 부산 사무소는 기술 사무소로서 지금 선박의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선원 문제라든지, 뭐 선박 안전 측면에서 들여다보고 계시고,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이제 선박 이제 등록 업무, 그다음에 마케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선박 등기 이런 업무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에는 2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기국본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버지니아주에 미국에 이제 본부가 있고요. 이 버지니아주에 가면은 기국본부에 가면은 라이베리아 차관이 나와서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증서들 발급이라든지 이런 걸 대표해서 앉아 계시고요. 그럼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런 직원들이 기국본부에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영입한 이분은 미스터 스미스 달라스라고 달라스 스미스라고 USCG 출신인데 USCG 액화 천연가스 국립센터장을 역임하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IGC 코드와 IGF 코드에도 제정을 할 때 깊이 관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국본부에 가면 성급에서 오래 근무를 뭐 로이드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라든지 뭐 US 코스트가드 출신이라든지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순회 집단들이 모여서 선박의 오퍼레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선박의 신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IMO 활동이라든지 이런 데 깊이 관여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베리아 기국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라이베리아를 먼저 생각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라이베리아의 국가의 플랫폼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이 라이베리아를 만들어 이제 국가를 처음에 제정을 할 때 미국이 이제 라이베리아를 만들면서 중요한 점은 미국 법을 차용을 하고 미국의 행정 시스템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라이베리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법을 만들 때 이 미국 법이라고 하면은 뉴욕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전 세계 금융시장에 주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뉴욕인데 이 뉴욕법을 빌어서 이 국가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 선박 저당 등기라든지 관련 회사법이라든지 뭐 금융 관련된 아주 플렉서블한 이런 유연한 법들을 제정을 해서 그 플랫폼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기국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조 체제로 미국의 시스템과 그다음에 미국의 그러니까 민간 시스템과 그다음에 중립국의 성격을 가지기 위해서 그 라이베리아의 국가의 플랫폼과 결합돼서 이런 플래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두서없이 좀 급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식 대표님한테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